저 많은 한강변의 무수한 아파트 중에서 내 집은 과연 어디 있을까? 내 집은 정말 서울에 없는 걸까? 아마 이런 고민. 주말에 있었던 정부의 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많은 제 또래의 아마 이 젊은 부부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서 유례 없는 초강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역차별 논란도 낳고 있어서 오늘 뜨거운 논란의 대상입니다.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정부의 선택은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 없으니 대출을 일단은 틀어막겠다라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대출 금지. 6억 이상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리는 대출을 막은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요. 이 서울의 이른바 부동산으로 뜨거운 지역이나 혹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학원가가 많다거나 지하철역이 있다거나라는 이 대부분의 이 서울의 좋은 부동산의 주택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6억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하고서는 현금만 들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강도 대출 억제 조치가 깜짝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이 대상이 정상적인 아파트 분양 진행 중에 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도 이 대출 제한이 적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시중은행과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도 일시적으로 다 중단이 됐고요. 이 전세 대출도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의 대변인 브리핑도 논란인데 처음엔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요. 그로 인한 거는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이 대통령실은 이 규제 대책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듯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부동산 업계와 시장에서는 이 정부의 초강경 정책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모른 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주말에 긴박했던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이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 부자들, 원래 부자들,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만 집사라는 얘기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곽규택 의원님,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물론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서 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었겠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도 필요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내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한 것처럼 대통령실이나 정부와는 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혼란을 줬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 유예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 계약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계약하고 돈 주고 하는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는 이 시차가 걸리게 마련인데 지금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본인의 자산 규모와 또 대출 계획 같은 거를 세워서 이 부동산 구입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예고도 없이 무슨 범죄자를 소탕하듯이 당장 이렇게 대출 규제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의 그런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 상구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작되는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해당하는 수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예. 지금 실제로 외국인들이 국내 지금 주택의 한 10만 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절반 이상이 이 중국 자본이라는 거거든요. 이 외국인들은 외국에서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국내에서 이 상승에 해당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게 실수요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대책은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책, 야당이 이렇게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만큼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가 초고강도였고 기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들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30대, 40대 부부가 모처럼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쏘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주말에 갑자기 이렇게 예고 없이 대출이 막혀버려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배액배상을 하고 이 가계약금 등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뭐 예고가 전혀 없었다 이런 비판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런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예상하는 대책이라면 효과가 없겠죠. 특히 주당 상승률이 1%에 이른 정도의 불장이 형성된 시점이라면 이런 대책 발표에 있어서는 기밀성이 핵심입니다. 이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적어도 그 대책 발표 당일까지 계약한 분들에 대한 구제책까지는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사시는 분들은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은 어렵게 됐죠. 근데 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 논리 국민의힘 의원님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현금 있는 사람만 집 사는 세상이 됐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옳지 않다. 예. 왜냐하면 실제 지금의 이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결국에 이 다주택자 이상의 어떤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정부가 그걸 뒷받침하는 정책 자금을 풀어서 유동성을 확대하고 그거에 불안 심리를 느낀 실제 실수요자들이 소위 말하는 영끌까지 하면서 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 급상승하는 국면이 형성이 되는데 빚으로 빚을 갚는 이 구조를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서울 집값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호해야 될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산다고 하는 그 층은 영원히 사실 사지 못합니다. 산다고 해도 6억 이상, 10억 이상 대출을 안고 사는데 결국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한 번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냐 아니면 대출을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이 가계부채의 불안감을 안고서라도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집을 사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 이 두 가지 선택과의 이 상황에서 결단을 한 겁니다. 이런 과거의 대출 규제 정책을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쓰긴 했지만 이런 정책까지는 나가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애매한 결과 그러다가 보수 정권에 들어서면 다시 집값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다시 또 부양책을 써서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이 또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을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는 결단이 필요했던 시점이고요. 네. 아마 이게 어쨌든 이 효과로 인해서 일단 거래의 1% 상승 국면은 꺾였고 호가를 낮추기 시작했고 당분간은 이 효과가 분명히 발휘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세제 관련 대책이라든가 공급 대책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공급을 통해서 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합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룰 네.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이로써 이제 실소유자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국면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고 봅니다. 양측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40 맞벌이에겐 날벼락이란 겁니다. 이모 씨 30대는요 맞벌이 직장인인데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이사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직장인이 대출 없이 잠실 아파트로 이사하는 건 불가능한데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족쇄를 채워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 맞벌이들이 열심히 대출 갚아가면서
집을 좀 한번 마련해 볼까 했는데 정부 대출 금지로 이게 무산됐다는 거죠. 김모 씨 40대 맞벌이 직장인 부모한테 물려받을 게 없는 평범한 청년층은 월급으로 집 살 방법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라며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가 인터뷰돼 있는데요. 현금 많은 부자들만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많게는 100억까지도 가지고 계신 새로운 고객분들도 한 3팀 정도 문의가 기회인 것 같다. 좋은 금매 물건, 혹시 그런 물건이 있으면 좀 연락을 달라. 오늘 같은 경우에 70억 넘는 집을 보고 왔잖아요. 대출 그렇게 많이 안 받으시고 5, 6억 정도 갖고 계신 분이었고 한강부만 보시는 현금 부자들만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초양극화가 이제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불공정 이슈가 지금 논란입니다. 더욱이 이번 정부 대책엔 자국에서 이 돈을 빌려서 돈을 싸갖고 오는 이른바 이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안 그래도 이 중국인들 현금 부자가 서울의 알짜배기 집들을 싹쓸이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외국인들만 더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불공정 논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금융위가 발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이 금융위 발표는 대통령실과 조율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에 대출 규제한다라고 한 정책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경제학을 대표하는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하는 거는요. 현금 부자만 더 부자로 만드는 최악의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단순한 현금 부자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외국인을 더 부자로 만드는 그러한 정책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부 유출적인 그러한 성격도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대출을 규제하면 진입장벽만 더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다음에 외국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인들 물려받은 거 없는 직장인들이 열심히 벌어서 대출 갚으면서 집 살 수 있는 길은 아예 사라졌다.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요, 원죄가 있어요. 어떤 원죄가 있느냐. 저는 한 20몇 년 전에 집을 샀었거든요. 그때 집값은요, 강남 집값이 30평에 3억도 안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집값이 2배 이상으로 확 뛴 게 언제였느냐.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이 확 뛰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집값이 언제 뛰었느냐. 문재인 정권 때 이때 노무현 시즌2라고 해가지고 그때 2배 뛰었던 집값이 그 2배 이상으로 또 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그 정권이 이제 민주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또 민주당 정권이 딱 들어오니까 저만 해도 학습 효과가 생기고 기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막 뭐 이렇게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싹쓸이 해가지고 집값이 오르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되니까 이번에 또 집값이 오르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집을 갖다가 처분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집을 갖다 걷어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데 왜 민주당 정권에선 이렇게 부동산 특히 강남 집값이 오르는가? 그거는요. 시장을 정부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반시장 정책을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로 집값이 원래 정상적으로 요만큼 올라가야 되는 게 이렇게 올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대출 규제 그런 정책을 전격적으로 급하게 해야 될 그런 것인가? 오히려 전격적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 부작용만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부부가 이제 맞벌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500만 원씩만 벌어도 한 1,000만 원 버는 그런 가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구들이 뭐 소득은 있어도 자산이 있습니까? 현금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차근차근 갚아 나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실수요자들한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재명 정권은 실용주의적인 정권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정부가 애를 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 이것만 알고 여기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대통령실의 보고가 안 된 정책,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정도 초강력 부동산 대출
대책이 금융위에서 나가는데 대통령실이 모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일단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인 공지를 통해서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추가적으로 또 나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으로 가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고 정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몰랐을 리는 없다. 그리고 관계 뭐 주무비서관실에서도 저는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미리 보고는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내용의 디테일을 제안해서 이 정책이 발표됐다라기보다는 이 관계 부처에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다가 부동산이 너무 불장으로 가고 이거 심상치 않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이런 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그 주도성이 좀 정부 부처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취지의 브리핑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너무 뭐 과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비판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거 해제했다가 재지정했다가 그거 한 달 만에 번복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집값이 정말 거의 뭐 불에 기름 부었다라는 정도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여파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끝없이 오르던 이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가격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이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형국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는 저는 단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고 뭐 신도시 정책이라던가 공급 대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불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는 필요한 대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극약 처방, 말 그대로 극약 처방이라는 건 현 여권과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에 집을 사려면 현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는지도 정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아파트 매입 시 필요한 현금 한번 볼까요? 서울 평균에서 기존에는 4.4억 현금만 있어도 대출받아 할 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평균 8.6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성동 10.4억, 10억 4천이 현금으로 있어야 성동에서 집을 살 수 있고 송파에서는 15억 7천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마포에서는 8억 8천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고요. 양천에서는 8억 3천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엄두가 많은 서민들은 안 날 것 같습니다. 곽태규 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격표들이 쭉 나왔는데 예. 야 이게 뭐 8억 6천 현금이 이게 가격표가 이제 되게 올라갔네요. 예, 규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6억 이상 대출 금지 이런 식의 일률적인 규제는 규제를 하는 정부 쪽의 편에 따른 규제예요. 사실 실수요자를 고려한다면 보다 정치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뭐 시간이 없어서 정부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극약 처방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시차를 두고 공급 대책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도 실제로 국내에서 수입이 신고되거나 또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마련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일률적인 규제 6억 원 뭐 이상 대출 금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당장 보게 되고 예를 들어 이 집이 없는 3040 부부들은 저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생활비 내고 애들 키우면서 저축하면서 10억을 현금으로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못 건데 사는 거죠. 사지 말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뭐 맞벌이 부부가 급여는 충분하고 또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좀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통 측면 이런 것 고려해가지고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에 가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들은 일단 아파트 사지 말라는 신호와 마찬가지인 거죠. 10억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대책은 아주 그 고가의 아파트에 대해서
현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부류 때문에 지금 강남 3구의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이런 일률적인 규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장기적으로 예.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 거듭주고 계신데 조경 변호사님 가장 큰 고민은 이 40대 부부들이 현금을 10억을 어떻게 모아요 앞으로 한 30년 일하면서 저금해도 10억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아예 서울에는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로 시장에 읽힐까 봐 그 점이 가장 논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전제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정책 대출 규제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가 하나가 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서울의 집값은 그렇죠. 계속 오른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럴 경우에 그럼 우리는 결국 못 사겠네라는 게 성립이 되겠죠. 근데 적어도 이번 정책은 최근에 어떤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한 이 긴급한 대책이라는 측면이 있고 한시적 대책일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구조적으로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 방향 하에서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우려할 문제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 집값은 오르고 그러면 계속 대출을 늘려가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식의 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오히려 실수요자들 또 이 직장인들 이 맞벌이 부부들에게 수도권 서울 지역의 주요 지역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냐. 그게 서울에 사는 일정 정도 소득 이상의 실수요자들의 삶의 어떤 질을 보장하는 것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번 대출 규제를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집을 계속 사는 악순환. 그래서 집값이 다시 상승시키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유동성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시장을 주도하면서 집값을 계속 올려가고 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계속 또 대출을 늘려가면서 따라붙는 이 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과정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관련돼서 실제 핀셋 대책으로 내놓아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같이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뭐 강남 3구, 뭐 마용성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가 사고 싶은 지역에 집을 살 때 과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는 지금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것이 오히려 서울의 집값 안정에 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시는 게 지금의 어떤 대책의 의미를 좀 새롭게 보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